BTV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한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있을 때 더군다나 그 인물의 등장을 관객들이 무척이나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될 때 그럴 때 과연 그 인물을 그 캐릭터를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어떤 연출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희가 예전에 한국 영화 캐릭터 등장 장면 베스트라는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21세기 영화에 한정을 했었고요. 이번엔 그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21세기의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서 외국 영화 캐릭터 등장 장면 베스트 7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멋진 영화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인물이나 캐릭터를 소개하는 어떤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흥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007 스카이폴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007 시리즈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007 스카이폴만큼은 정말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007 스카이폴에서는 이제 악당이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희대의 명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하비에르 바르뎀이 악당으로 나오는데요. 실바라는 이름이었었죠. 이 실바가 등장하는 장면은 스카이폴의 아주 뛰어난 촬영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로저 디킨스의 이제 스카이폴에서의 그 촬영 방식이 워낙 또 뛰어난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캐릭터 등장 방법, 바로 실바의 등장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붙잡혀서 제임스 본드가 이제 의자에 묶인 채 결박되어 있는 채 등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 멀리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실내 장면이었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하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바로 하비에르 바르뎀이 그러니까 악당 실바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당을 처음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흥미롭게도 실바는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헬로 제임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두 마리의 쥐를 코코넛 통 속에 집어넣어서 다른 쥐들을 잡아먹도록 만드는 것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벌판에 내놓으면 계속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쥐들을 잡아먹고 살게 된다라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였던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결박되어 있는 제임스 본드한테까지 천천히 다가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캐릭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카메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물이 카메라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게 하면 상대적으로 그 동작 자체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인물이 걸어오는 모습을 옆에서 찍는다고 하면 그 걷는 것이 성큼성큼 걷는 것처럼 보여질 텐데 인물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의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인물이 걷는 모습, 하고 있는 이야기, 더군다나 그것을 아주 뛰어난 연기로 소화할 수 있는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의 임팩트는 서서히 주인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멋지게 연출이 됩니다. 그야말로 제임스 본드에 맞서서도 전혀 눌릴 것 같지 않은 카리스마 가득한 악당인 실바의 어떤 등장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장면 속에서의 그 촬영 방식을 롱테이크로 지켰고요. 인물이 천천히 처음에는 저기 멀리서 작은 그런 어떤 형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걸어올수록 점점점 크게 등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거의 로우 앵글로 밑에서 올려 찍는 방식으로 인물의 어떤 위압감을 강조하는 그런 클로즈업 가득한 실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장면 자체에 어떤 탁월한 그런 어떤 연출이나 촬영 방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어떤 선대 영화들이 있죠. 바로 무엇보다도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떠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그야말로 오마 샤리프가 낙타를 타고 저 멀리 아지랑이 피는 사막 저 끝에서부터 카메라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롱테이크 장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장면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장면입니다. 다만 그 장면에서는 대사가 거의 없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영화하고는 달리는 여기서는 이제 또 다양한 어떤 걸어오는 효과와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인물의 어떤 부각되는 모습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요. 이전에 만들었던 또 다른 샘 멘데스의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작품에서 바로 부부였던 케이트 윈슬렛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영화 초반부에서 복도 저 멀리서 걸어오는 장면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 장면이 주는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이 아주 탁월한데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두 인물을 서로 대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프레임 속에서.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말을 듣고만 있고 실바는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제임스 본드는 앉아있는 채 결박되어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가오는 실버는 선체 걸어오는 앞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임스 본드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고 안에는 흰 셔츠를 입고 있는데 실바는 겉에는 거의 흰색에 가까운 굉장히 밝은 톤의 양복을 입고 있고 안에는 아주 화려한 컬러풀한 그런 또 셔츠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뭐라고 할까요? 대척점의 선 것 같은 그런 어떤 외양을 갖고서 이 장면에 함께 담겨 있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영화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주디 덴치가 연기하는 M이라는 캐릭터의 서로 극단적으로 기질이 다른 두 아들의 어떻게 보면 인정투쟁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 속의 어떤 구조가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장면에서 두 인물이 처음 만나게 되고 관객에게 카운터파트에 있는 실바를 소개하는 장면은 영화의 이야기하고도 아주 잘 맞아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뛰어난 인물 등장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최고의 등장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서칭 포 슈가맨에 있습니다. 서칭 포 슈가맨은 사실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인물의 어떤 등장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슈가맨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로드리게스라는 미국의 어떤 묻혀져 있었던 비운의 뮤지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일반적인 극영화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인물 등장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서칭 포 슈가맨이었었던 건데요. 이 영화 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로드리게스라는 미국의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활동하던 60년대에 뛰어난 음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사라져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초반부에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엉뚱하게도 이 미국 가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보이콧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약간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그 나라의 환경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정권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일종의 저항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저항운동의 한중간에서 바로 이 미국 가수였던 로드리게스의 노래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 자체로도 무척이나 흥미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로드리게스라는 미국 가수가 누렸던 인기를 정작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아이러니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초반에 보여주죠. 그러다가 30분쯤 지나게 되면 로드리게스는 지금 그 사람이 남겨진 유산 같은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가족은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하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련의 음악가들이 미국의 로드리게스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한 45분 정도 지나게 되면 여태까지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로드리게스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인터뷰 도중에 밝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로드리게스에게 그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걸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게 되면 로드리게스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먼저 소개되죠. And I picked up the phone and she put hers down and I said hello and a voice said hello, is that Sugar? And I knew. I just knew because I knew that voice. I'd heard that voice so many times on the record. 그리고 그 전화가 끊기게 되면 잔잔한 음악이 흐리게 되면서 어떤 건물에 있는 자기 사는 집에서 작은 창을 열면서 바깥을 내다보는 로드리게스의 모습이 처음으로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바깥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비추고 있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가 비운의 예술가로서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알고 있다가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모습을 멀리서 창에서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을 조우함으로써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간단한 로드리게스의 실내 인터뷰를 선글라스 낀 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짧은 인터뷰 장면이 끝나게 되면 로드리게스가 눈이 내려져 있는 벌판을 서서히 걸어가는 장면을 카메라가 오래도록 비추면서 그 인물의 등장 장면이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극영화에서도 사실은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 같은 기가 막힌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해냈다는 측면에서도 이 장면은 제 머릿속에 남는 가장 뛰어난 인물 등장 방식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인물이 등장하는 최고의 명장면이 담겨있는 세 번째 영화는 바로 문라이트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한 테크닉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촬영과 편집 방식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배우들의 연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마법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정말 멋지게 연출된 장면이 아닌가 싶어지는 인물 등장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샤이런이라는 그 청년이고요. 이 청년은 영화 속에서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10대 시절, 그리고 세월이 10여 년 정도 흐르게 된 청년 시절, 이 세 가지 부분의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 3부작으로 이루어진 그 세 가지 인생의 시절마다 항상 등장하게 되는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상대가 있었던 건데요. 그것은 바로 케빈이라는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 시절 이 케빈과 샤이런은 굉장히 어두운 바닷가에서 둘만의 어떤 운명적인 순간이 있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연이 닿지 않고 세월이 10여 년 정도 흘러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3부에 이르게 되면 성인이 된 샤이런한테 바로 그 예전에 케빈이 정말 오랜만에 그 오랜 세월을 뚫고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자기의 친구이자 오랜 어떤 운명적인 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케빈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샤이런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애틀랜타에서 차를 몰고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까지 케빈을 만나러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차 안에서 수도 없이 아마 이제 만나게 될 10년 만에 만나게 될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면 친구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내려와서 먼저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 들어가서 음식점을 들어서면 음식점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문에다가 매달아 놓은 종이 사람이 들어오는 그 동작 때문에 딸랑하고 울리는 것을 영화가 클로즈업으로 종을 가볍게 보여주면서 사실상 영화적인 마법이 두 사람만의 그 애틋한 재회가 그 장면들이 시작되게 되죠. 처음에 들어와서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석에 앉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날은 다른 손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서빙을 하고 있었던 케빈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지나가면서 살짝 2번 정도를 하면서 두 사람은 만남이 결국 유예가 되는 것이고요. 앉아있는 그는 이제 케빈이 자기 앞에 앉을 것을 계속 기대하면서 생각에 잠겨 있겠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분주한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갑자기 케빈은 지금 들어온 손님, 그래서 앉아있는 이 손님이 바로 자기가 전화를 했었고 10여 년 전에 그토록 애틋한 두 사람만의 만남을 가졌었던 샤이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샤이런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클로즈업으로 케빈이 얼굴을 들이미는 순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그토록 기다렸던 샤이런의 시점 쇼트라는 것이죠. 이후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할 얘기가 밀려 있었겠지만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 약간 어색하면서도 반갑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나누게 되고요. 그러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대체 나한테 10년 만에 전화를 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은 주크박스에서 이 노래가 들려왔기 때문이야 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주크박스로 걸어가서 어떤 노래를 틀어주죠. 그것은 Hello Stranger라는 노래였는데요. 그 고풍스러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애틋한 감정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펼쳐지는 것을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의 서로 쳐다보는 시선을 통해서 영화가 묘사하는 것으로 그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그 장면의 마지막은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또 누군가가 나가서 딸랑하고 움직이게 되는 그 문에 매달린 종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은 이제 라스트 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007 스카이폴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뛰어난 영화적인 그런 어떤 촬영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연출의 액센트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10년 만에 만나는 두 연인의 어떤 재회 장면은 저런 것이겠구나라는 상상하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는 배관시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마음속에 묻어두기도 했었던 그런 사랑일 텐데요. 그런 그 애틋함과 서먹함과 그런 그리움과 그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서로 전곡을 찌르기도 하는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뛰어난 그런 재회 장면이자 인물의 등장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 등장 장면 베스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타오르는 연의 조상의 엘로이즈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셀린 시아마의 걸작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엘로이즈의 등장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18세기를 무대로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의 어떤 외딴 섬에 마리안이라는 여성 화가가 어렵게 배를 타고 화구를 챙겨서 간신히 도착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마리안이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게 될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랑 정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초상화를 미리 보내야 되는 것인데요. 예비 신부가.
그 상황에서 그 예비 신부에 해당하는 엘로이즈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이즈의 삶이나 어떤 그 주어진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엘로이즈의 언니였던 사람이 바로 이 저택에 머물다가 본인의 어떤 불행했던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해안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마침내 엘로이즈의 뒷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실내 1층에 있는 모습을 2층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돌출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엘로이즈가 문을 열고 사실 외출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극중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성큼성큼 걷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마음에 마리안이 따라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바깥을 걸어다니던 엘로이즈가 어느 순간 절벽을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되면 마리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덜컥 겁이 나게 되죠. 왜냐하면 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까지 뒤집어 쓰게 된 후드 자체가 벗겨지게 되고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드러나고 해안 절벽까지 질주하게 되는 긴장감 가득한 순간 절벽 바로 앞에서 그녀가 멈추고 돌아서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었었죠. 자기가 들은 굉장히 불길한 말이기 때문에 죽음을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은 그렇지 않고 바로 달리기를요? 라는 말을 대답하게 되죠. 그 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말이 끊어진 두 사람은 해안 절벽에 나란히 서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그런 어떤 시선을 교환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그 장면은 끝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게 촬영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본다면 007 스카이폴에서 실바가 등장하는 장면을 반대로 찍은 것 같은 능빛도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인물이 천천히 걸은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질주하는 인물이 어떤 동감을 준다던가 더군다나 바로 그 직전까지 영화는 아주 느릿느릿한 속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작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질주한다는 데서 생겨나는 굉장한 긴장감 같은 것이 있겠죠. 엘로이즈는 거기다가 어머니에 의해서 실내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외출 금지령이 내어졌기 때문에 뛰어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금기를 깨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온몸을 감쌌던 그런 옷의 일부가 벗겨진다는 설정도 그녀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죠.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는 사실상 서로 타오르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에 관한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볼 때 시선을 어떻게 교환하는가라는 측면도 중요하고요. 이 모든 이야기에 어떤 신화적인 밑뿌리를 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그리스 신화죠. 이 신화에서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연인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걷는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바로 여기서부터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인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의 뒷모습을 보고 질주한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적인 측면까지도 고스란히 함축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안에 나란히 서게 된 그 두 여자 사이에서 말이 끊어졌을 때 마리안이 상대방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앞을 보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전에는 카메라의 위치나 두 사람이 나란히 선 그런 위치 때문에 사실상 마리안의 옆얼굴만 보이죠. 근데 마리안이 옆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바로 엘로이즈를 보는 순간 화면에는 이번에는 마리안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엘로이즈 얼굴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방식을 통해서 두 사람은 각각의 시선에 담기거나 담기지 않게 되는 인물들의 어떤 관계나 상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영화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 독창적인 장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 어떻게 상대방인 엘로이즈를 등장시키고 두 사람 사이에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사랑의 불꽃처럼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물이 정말 멋지게 등장하는 그런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는 There Will Be Blood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폴 토마스 앤더슨의 걸작 중에 한 편이죠. 이 There Will Be Blood에서는 그야말로 다니엘 플레인뷰라는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연기하는 희대의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영화의 시작부터 한 20여 분간에 걸쳐서 계속 집중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사에 의존하지 않고 그가 혼자 수행하고 있는 노동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정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어떤 뛰어난 그런 연출력과 배우의 연기력이 결합된 그런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시작이 되면 곡괭이를 들고서 자기가 판 그 굴 속에서 은을 캐내기 위해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남자를 보여줍니다. 관객들 입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되면 그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사실은 그것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가 사전에 듣지 않았더라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컨트라스트 굉장히 강한 어둑어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인물이 곡괭이질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뿐인데요. 다이너마이트를 스스로 장착을 하게 되고 잠깐 굴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나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추락을 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명을 질러 가면서도 다이너마이트를 방금 전에 터뜨려서 손 안에 쥐게 된 그런 돌덩이 중에 하나가 은광석의 흔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면서 그 돌덩이, 작은 돌덩이 하나를 바로 주머니에 넣게 되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등으로 기어가는 곳으로서 그 장면이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 초반에 노동하는 장면을 통해서 거의 15분 동안 사실상 이용하는 대사 한마디가 없는데요. 딱 하나의 대사는 그 은광석을 손에 쥘 때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대사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 인물을 설명하는 어떤 무슨 자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대사가 없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일지 확연히 알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남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에게 일러주게 되는 그런 어떤 뿌리와도 같은 장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드라마틱한 연출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방식을 통해서 오로지 묵묵히 노동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인물이 얼마나 집념에 가득 찬 인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혹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할 필요도 없이 혼자 일을 한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초반부에서 이 남자는 언변이 워낙 뛰어나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사기꾼 특유의 그런 뛰어난 언변수를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가 무슨 말 하든 관객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보았던 명확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의 본질을 꿰뚫는 데서 한 번도 빗나가지 않죠. 그러다가 이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한 라스트 씬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인물을 처음 등장시켜서 관객에게 강력히 각인시키면서도 어떤 핵심을 주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까지 다른 감독들이 거의 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해냈다는 측면에서 독창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금욕적이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뛰어난 그런 인물 등장 장면 연출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물을 멋지게 등장시키는 것으로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이쪽 방면에서 빠지지 않는 감독들의 어떤 명단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일 것입니다. 타란티노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인물 등장하는 장면들 자체가 정말 맛깔스럽게 정말 멋지게 그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죠. 헤이트풀 에잇 같은 영화에서도 그랬었고요. 펄프 픽션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인물이 등장하는 가장 극적이면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장면인데요. 그것을 떠올리게 된다면 바로 바스터즈에 등장하게 되는 곰 유대인이라는 캐릭터인 것이죠. 이 캐릭터는 등장에 앞서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그 앞에다 말하자면 이제 주단을 깔고서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셈인데요. 브래드 피트가 방금 전에 잡게 된 나치 장교를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저격수들이 숨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당신 입으로 밝혀라라고 하는데 이 나치 장교는 동료들을 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뻗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는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혹시 당신 곰 유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곰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기 동료인 것이죠. 이 사람은 항상 야구 배트를 들고 다니고 그 나무 배트를 통해서 인정사정 없이 상대들을 때려서 죽이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를 위협해서 실토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치 장교가 욕을 하면서 저항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밝힐 것을 거부하게 되자 마침내 곰 유대인의 이름인 돈이라는 이름을 바로 브래드 피트가 부르게 되죠. 그 바로 직전까지 간헐적으로 이 곰 유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다리 사이에 굴처럼 보이는 그 어두운 곳에서 뭔가 배트로서 벽을 치는 것 같은 장면들이 계속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소리가 점점 고조가 되고 그에 대한 위협을 할 때마다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치의 사병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영화에서 계속 인서트가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상대가 욕을 하고 거절하는 순간 이 곰 유대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우스꽝스럽게도 약간 러닝셔츠 차림이고요. 목에는 뭔가 목걸이 같은 것을 주렁주렁 메고 있고 목 한쪽에 삐딱하게 야구 배트를 들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나치 장교를 신문하고 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로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구 배트를 이용해서 이 나치 장교를 살해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속에서 악당을 응징하는 방식은 관객들의 입장에서 와 저래도 되나라는 마음과
아, 저 나쁜 놈을 저렇게까지 응징을 하니 정말 속이 시원하다라는 어떤 이중적인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그 극단에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곰 유대인이 등장해서 나치 장교를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워낙 잔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익스트림 롱쇼트에 가까운 쇼트는 멀리서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이를 데 없고 하지만 그 죽는 상대가 나치 장교라는 측면에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죄책감을 좀 감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나치 장교를 없앤 곰 유대인이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치 자기가 슈퍼스타 야구 선수인 것 같은 태도로 해설하듯이 스스로 떠버리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것인데요. 이처럼 바스타즈라는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랑 관련된 나치랑 관련된 사실을 심지어는 역사적인 사실을 뒤집어서까지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연에 해당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인물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도 오락적으로도 뛰어나면서 영화적으로도 흥미롭게 등장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곰 유대인의 등장 장면이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최고의 캐릭터 등장 장면, 사람이 아니죠. 바로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일 텐데요.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정말 최고의 SF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꼽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시작되면서 어느 날 전 세계 곳곳에 도시 상공에 떠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 우주선 군단들에 관한 어떤 그런 뉴스가 막 들려오는 것으로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영화는 사실상 그렇게 도착한 우주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초반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지의 존재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과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들을 견뎌내게 되죠. 미 정부 당국에서 외계인들과 접촉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영화의 주인공인 에이미 애덤스, 그러니까 뱅크스 박사를 찾아오게 되고요. 뱅크스 박사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해서 헬기를 타고 상공에 떠 있는 그런 우주선 밑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화는 시작되고 나서 거의 수십 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바로 헬기를 타고 가는 뱅크스 박사의 시점 숏을 통해서 구름 위에 마치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컨택트 렌즈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우주선의 모습을 처음으로 관객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헬기에서 내려서 우주선 밑에까지 가야 되니까요. 차를 타게 되고 그 밑에까지 가게 되면 그 우주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역시 또 뱅크스 박사의 시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어서 그 밑에 도착하게 되어서 승강기를 타고 우주선 내부로 들어가서 높이에 해당하는 그 벽을 타고 걸어 올라서 마침내 그 끝에서 우주선 한가운데서 거대한 스크린처럼 보이기도 하는 어떤 창 너머에 미지의 존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그 장면 자체의 묘사도 굉장히 숨막히도록 영화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어떤 공기의 문제라든지 산소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될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탄광의 카나리아와도 같은 그런 새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뱅크스 박사가 자기를 데리고 온 정부 관계자한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니까 그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스크린과도 같고 창과도 같은 그 너머에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외계인 샤우에는 헵타포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헵타포드는 7개의 발이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그 외계인들이 7개의 발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어떻게 물속에서 만나는 거대한 수중 생물처럼 2명의 혹은 2마리의 헵타포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마침내 헵타포드가 이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소개가 되는 그런 뛰어난 장면, 정말 뛰어난 캐릭터가 등장하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아닌 존재의 어떤 등장 장면?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몇 장면 생각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스에서 조스가 처음 나오는 장면, 혹은 주라기 공원에서 처음으로 티렉스가 등장하는 장면, 이런 정도만이 생각날 뿐인데요. 인류에게 과연 외계인이 미지의 존재로서 갑자기 나타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타자로서의 외계인과의 소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관해서 탐구하게 되는 어떤 감각을 무척이나 사실적으로도 또 어떤 생생하게 입체적으로도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컨택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이 함축된 언제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감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그런 뛰어난 테크닉을 가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최고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명장면이 담겨 있는 7편의 영화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7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